걱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먹구름 속에 계속 노출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 안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울로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기보다는 회피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를 사는 모든 분들은 잠이 안 와가지고 엄청 뒤척이고 막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강박에 시달렸던 경험들이 다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을 보시면 안 돼요. 걱정이나 불안함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잘 대처를 안 하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이제 걱정이나 불안이 나를 휘두르는 상태 속에 놓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걱정거리에 매여 있다 보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잘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두려움이 많아지면은 더 많이 회피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불편할 때마다 피하게 되고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많이 축소가 돼요.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걱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먹구름 속에 계속 노출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 안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울로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 쇼핑이라든지 SNS라든지 술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중독에도 훨씬 더 취약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밑에 불안을 많이 깔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끔찍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전 추구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익숙하거나 잘하는 거, 그리고 예상할 수 있고 좀 통제가 가능한 거, 주로 이런 일들 안에 자꾸 머무르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데 갑자기 노출이 되면 어떤가요? 일단 막 실패할 수도 있고 이제 버벅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당황되거나 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기보다는 위험을 택하기보다는 회피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거에서 위험을 많이 보고 그다음 미래를 더 부정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미리 기가 죽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용기가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뭘 하기도 전에 이거 뭐 해서 뭐 해? 실패할 건데 뭐 잘 안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뒤로 물러나서 그냥 편안한 쪽에 머물러 있는 거? 이런 회피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더 높겠죠. 많은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회피에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를 선택해요. 네, 그건 어떤 거냐면 일단 걱정되는 거를 눈앞에서 치우잖아요. 이게 미루고. 그러면 어떨까요? 일단 안심돼요.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그리고 일단 뭘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고 이제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명예도 좀 지킬 수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하죠. 그렇긴 한데 이 회피를 너무 고질적으로 자주 쓰시는 거는 좀 폐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가 뭐 피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막 애써서 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 거구나. 이거 엄청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비슷한 게 오면은 내가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두려워해야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뇌가 그 일의 위험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진짜 연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오디션을 보기로 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오디션에서 약간 망할까 봐, 실패할까 봐 안 볼래. 더 완벽해지면 할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음번에 오디션이 왔을 때 누가 더 겁을 먹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겁을 더 많이 먹고 자신감도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게 되면 뇌에게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심어주게 되고 회피와 관련된 시냅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안전한 요인보다는 불안 요인이 훨씬 더 많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피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피하게 되면은 실패할 일은 없죠. 그렇지만 성공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에서 내가 거절당할까 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이를 염려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말에도 항상 외롭게 혼자 지내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관계들을 다 단절한다든지 위험한 것들을 다 끊어내게 되면 삶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축소가 돼요. 그리고 안전하긴 한데 대신 굉장히 권태로워져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더라도 그걸 가진 채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은 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몸이 막 움찔움찔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이렇잖아요. 이 뇌는 되게 신기하게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것을 현실인 것처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것들을 나한테 계속 그 영화를 틀어주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우리 몸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 거기서 이렇게 몸에서 막 방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굉장히 독성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래서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가 한 3, 4일 뒤에 반드시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버드에서 한 1,800명 정도 되는 남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걱정하고 관상동맥 질환하고의 연관성, 이게 정말 이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10년, 20년쯤 지나가지고 실제로 걱정 많았던 남성 노인들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 그 테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도 또 테러가 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에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 3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이 이 심혈관 질환, 이쪽 질환들을 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파국적 상상 있잖아요. 막 끝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데 그런 분들은 신체 질환 이런 것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내분비나 어떤 심혈관 이쪽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번역하신 책에서 걱정으로 인한 불면을 다스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현대를 사는 모든 분들은 한 번쯤 잠이 안 와가지고 엄청 뒤척이고 막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강박에 시달렸던 경험들이 다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걱정이 이상하게 누워있으면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엄청 쏟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낮에 컴퓨터가 업데이트 요청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강제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낮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 뇌가 미처 처리를 못한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밤 돼갖고 조용해지면 그때 강제로 업데이트 하듯이 우리 뇌가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이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저것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밤 되면 이렇게 머릿속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걱정거리를 만나줘요. 간단하게라도 내일 좀 처리할 만한 것들을 다 리스트업을 그냥 해요.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처리 안 돼서 이런 거를 좀 적어놔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 책에는 없는 저만의 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걱정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루 일과잖아요.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걸 나에게 의식적으로 일러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심상화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 같은 거나 여행 가방을 머릿속에 하나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좀 뭔가 처리했거나 처리 안 해서 걱정되는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상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열쇠로 잠근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한테 스스로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고 이렇게 불 끄고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자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한테 그런 약간의 만트라처럼 약간 주문을 걸어요. 근데 사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 정도 갖고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쓰는 방법은 보통 주의가 생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체 감각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뇌에다가 새로운 객검을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뇌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쪽에다가 객검을 주지 마시고 내 신체 감각 쪽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일단 호흡을 가만히 지켜봐요. 들고 날 때 여기로 이렇게 오가는 그 숨 이런 것들을 되게 찬찬히 느껴보고요. 아니면 그 베개 쪽의 감촉 같은 거를 좀 천천히 느껴보기도 하고 배 오르락 내리락 숨 쉴 때 할 때 그런 것들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진짜 많이 쓰고 내담자분들께 권하는 건 바디 스캔 명상이에요. 누워서 하는 명상인데요.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다 스캔을 하면서 주의를 찬찬히 거기 몸 구석구석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코를 골면서 막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잠이라는 것은 내가 자고 싶다고 자지고 자기 싫다고 안 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마련돼야만 잠이 오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율신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 근데 이렇게 몸을 쭉 훑다 보면은 이게 어느새 되게 이완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잠이 스르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했는데도 또 잠이 안 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침대에서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되게 지루한 책을 읽으시거나 잠이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세요.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시면 아이고 또 못 잤는데 내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애를 쓰면 교감신경이 켜져요. 그러면서 각성이 확 올라가서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지루하게 잠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좋고요. 사실 낮 동안에 운동량이 너무 없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많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회사원들이 불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많이 걷고 달리고 좀 땀 빼는 운동 그거를 좀 하시면 그날 밤 떡실신해서 잘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걱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초조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되게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약간 영화로 치면 BGM 같은 거예요. 감정이 뒤에 배경음악처럼 쫙 깔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을 내가 하는 이제 그림이 쫙 펼쳐질 때 뒤에 BGM이 이렇게 쫙 초조한 BGM이 깔리면 어때요? 그 내용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근데 그리고 더 생생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장면에 더 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에 영향을 주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걱정을 하는 시간, 길이에도 영향을 줘요. 안 좋은 그 기분이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기분이 우리의 정보 처리 스타일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아마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좌뇌 전두엽이 이렇게 탁 불이 켜져요. 좌뇌는 뭘 하나요? 좌뇌는 주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담당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분이 나빠. 근데 되게 걱정이 돼. 그러면은 이제 좌뇌가 탁 불이 켜지면서 어떻게 이 정보 처리가 돌아가냐면 되게 꼼꼼하게 완벽주의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 걱정과 관련된 거를. 그러면 되게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있잖아요.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다 꺼집어내서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성취나 수행 수준, 그 기준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더 잘할 거야 하는 그런 집념들이 더 세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걱정하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내가 걱정을 더 이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고 더 고집스럽게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 뭐 그렇게 걱정을 붙들어 매고 그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런 모드 속으로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걱정에 매달려서 나머지 일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걱정하기에 어떤 모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